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력 후보자로 거론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발표한 시점,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오래됐는데 이제 선출이 됐다가 발표를 미뤘죠. 왜냐하면 발표했다가 다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암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어떻게 보면 권력 공백 상태가 생겨서 지금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군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사이에 지금 불협화음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서 대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의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선출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주타바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잖아요. 모주타바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지난 이제 개전 초기에 오전에 기습 작전으로 이란의 주요 수뇌부 48명을 거의 1분 미만의 시간에 다 몰살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기습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란도 물론 이런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타파는 기본적으로 잘 노출을 안 시킬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주 비밀 장소에서 성명을 자주 내겠죠. 라니자니가 좀 권한대행이었던 라니자니 같은 경우 보면 예. 자기가 건재함을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장소가 병원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어요. 약간 복도라는 이런 크기라고 일부 시설들이 병원을 보기 때문에 또 지금 만약에 이 모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 시설을 폭격을 해서 민간 사상자가 많이 또 발생하면 좀 미국도 좀 이란 초등학교 오폭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좀 이제 트럼프는 이란이 한 거 아닐까라는 이제 애매모호 답변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일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이 좀 오폭한 걸로 이제 좀 조금 알려지고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건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지난번 같이 주요 수뇌부 제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는데 지금 어느 한쪽 물러섬 없이 아주 팽팽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란은 전혀 지금 물러섬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12개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혹은 들은 것은 지금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수부대 투입은 역시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을 지금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특수군에 들어갔다가 작전이 또 진행될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면 부상자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인 또 특수부대를 투입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4주에서 6주에서 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6개월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 예. 트럼프가 취임 후 일으킨 이제 전쟁 중에서 100시간 만에 가장 많은 표적을 타격한 전쟁입니다. 100시간 만에 예멘보다 훨씬 높고요. 시리아 IS 격퇴전보다도 훨씬 높은데 왜 이렇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했을까? 트럼프도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최종의 전쟁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란을 정권을 정복시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이란의 해군력을 소멸시켜서 호르무즈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 100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4천여의 표적을 맹폭해서 이제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예. 된 게 없습니다.
이란의 해군력을 괴멸시켰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전쟁 초기보다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와 드론의 어떤 공격 횟수가 뭐 4일차에 되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20여 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 한 100여 대 이상은 꾸준히 걸프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안 바뀌었죠. 예. 오히려 그 아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 됐으니까. 결국 트럼프로서는 이번 전쟁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인데 잠깐 이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이란이 또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사과를 하는 것은 사실 이란 특히 페르시아 정치인들이나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랍 국가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바로 혁명 수비대 쪽에서 다시 한번 두바이 공항을 타격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가져가는 작전인지 아니면 지금 정치인과 즉 온건파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내부 균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돼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유고시 3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3인 체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입니다. 네. 사실상 이 세 명이 지금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거든요. 헌법상. 근데 전혀 지금 혁명 수비대 쪽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 상황은 사실상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 쪽이 훨씬 더 좀 이란의 어떤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번 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받은 주변 걸프 국가가 앞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계속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의하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UAE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공격 가능성 낮습니다. 아직까지 UAE는 이란에 대해서 방어적인 좀 대응만 하고 있고 공격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 나온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 내부를 좀 균열시키기 위해서 예. 페이크 뉴스가 아닌가로 이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상대국의 정유 시설을 직격하는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비가 내렸다. 독성가스 유출로 하늘을 뒤덮였다. 뭐 이런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군사 시설에 이어서 이제 경제 핵심 시설들로 공격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요. 사실 여기 미국은 좀 지금 공습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미국은 좀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주도로 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한 이유는 이란이 이미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주로 민간 시설 지역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어떤 정유 시설, 그다음에 유류 저장고를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쟁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류, 그다음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술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해당 국가의 경제 타격도 뭐 타격이지만 국제 유가 또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100가 넘었죠. 예. 아주 충격,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호르무즈 봉쇄가 풀려야죠.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정말 이란은 정말 그 이번 전쟁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란도. 그래서 일단 이란은 뭐 세계 경제의 혼란을 통해서 어떤 이 반전 여론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 올려서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호르무즈를 꺼냈는데 좀 유전도 일부 피격이 됐잖아요. 정말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란 해군이 괴멸되어도 호르무즈 해군이 여전히 봉쇄되는 거는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거는 이란 해군의 군함이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소형 이제 고속정들이 있습니다.
뭐 보트죠. 그런 보트에다 기뢰라든지 그리고 그 보트에서도 대한미사일도 쏠 수 있고 자폭 드론까지 쏠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 작은 보트를 어떻게 미국이 다 소멸시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유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일단은 우회로가 좀 풀리면 예. 우회로 쪽에서 들어오는 기름으로 해서 유가는 하락될 수는 있지만 아마 내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회로로 오더라도 운송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값은 또 여전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뭐 지금 기름 이제 또 완전 막혔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렇죠, 나아질 그렇죠. 것이다. 예.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강도 높은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바논 측이 밝힌 공식 사망자만 지금 4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선제 공격은 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전에 레바논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헤즈볼라는 개입하지 마라. 만약 개입할 시 우리는 레바논의 인프라도 다 공격할 것이다. 기관 시설도 다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헤즈볼라는 전쟁 이후 한 이틀 만에 새벽에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3발을 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대응 수위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모든 레바논의 기관 시설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결국 레바논 전쟁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사실 뭐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무기들이 중동 쪽으로 이송되고 있는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반출됐다고 하는 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반출됐다고 정확히 알려진 무기는 예.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 패트리어트 포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브 웨이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전체는 아니고 예. 키트, 날개 키트 1000여 개가 그 반출된 걸로 공식적으로 거의 확인됐습니다. 네. 예. 패트리엇이라면 어떤 무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요격하는 미사일이고요. 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대공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예. 이번 주한미군 전력이 이렇게 반출되면 우리나라 안보 공백에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좀 공감을 합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북한이 뭐 전쟁을 일으켰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주한미군의 어떤 그 무기가 나오는 크게 막을 수는 없어요. 크게 막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시 비축탄이 재고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뭐 한반도 유사시에는 전쟁 지속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 채워야죠. 뭐 트럼프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인가 그 미국 방산 이제 CEO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 씨를 불러서 무기 생산 좀 많이 해라. 아마 이거 계속 지금 동련하고 있는데 그럼 뭐 방산 시설들 당장 뭐 라인을 크게 늘릴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번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된다 즈음에 빨리 생산을 늘려서 재고 부족분을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천궁2가 많이 거론되는데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일단 천궁2는 어떤 무기입니까? 근데 지난 금요일날 국방부가 좀 이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엠바고를 좀 걸어서 제가 뭐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일단 예. 언론 보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리트의 C-17 수송기가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지금 천궁2 미사일 한 30기 정도 좀 실어 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동 쪽에 UAE 쪽의 언론인들과 이제 약간 이제 관계 있는 분들이 한국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또 인사를 하는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일단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는데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 주 공격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걸프국적도 54% 이상을 이제 UAE만 공격했어요. 네, 지금 또 사우디는 처음에는 잠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공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UAE가 방어무기 소진이 많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긴급하게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그에 대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UAE와의 어떤 안보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많은 이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도 많이 UAE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방산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너무나 긍정됐죠. 예. 주가를 보십시오. 주식을. 전쟁 나고 나서 주식이 폭등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방산주는 아마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구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석 교수님께도 유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사실상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지금 봉쇄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내 유전이나 정유 시설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유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봉쇄가 더 길어지면 유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최악은 아시겠지만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할 수는 없죠. 갑자기 중동에서 가져오던 원유를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은 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뭐 산업부나 외교부 쪽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딱하니 어떤 해법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내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쿠르드족 지상전 투입에 적극 찬성한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란전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바꾼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트럼프가 중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르드와 튀르키예의 관계는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튀르키예가 쿠르드의 독립을 반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한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쿠르드족의 대리전을 준비한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트럼프는 마치 쿠르드족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접었어 하지만 또 즉흥적으로 나올 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너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과연 지상전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략치고로 너무 롤러코스터를 아래 위로 높이 타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권 교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을 최대 약화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쿠르드 민병대를 투입하려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서 쿠르드 민병대 투입하지 않겠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전략의 수정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조금씩 작전과 전술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워낙 낯설고 그다음에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전해진 소식이 이란이 차남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라는 내용 저희가 앞서 좀 다뤄보긴 했는데 이 모즈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면 그 이후에 네.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것인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이후에 공백 상태였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인 지도 체제, 좀 정치인들과 혁명수비대 간의 어떤 불협화음, 전혀 지금 조율되지 않는 그런 대응을 보여왔는데 과연 무스타바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현재로서는 무주타바는 대단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주타바 이후에 이란의 어떤 전쟁의 양상,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좀 온건하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로 나서게 될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란 내에서 이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1979년 혁명 이후에 왕정을 바꾸어서 혁명을 했는데 또다시 최고 지도자 직위를 아들이 물려받는 세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란 국민들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꾸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모스타바가 이제 최종 후계자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당연히 지금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잖아요. 저기는 결사항적 의지를 다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주타파에 대한 뭐 트럼프의 강경한 이제 입장은 계속 나올 거고요. 정말 이제 모주타파까지 추가로 또 제거하게 된다면 뭐 트럼프 작전은 이제 또 하나의 또 트럼프가 군사 작전을 미국이 위대하다 보일 수 있지만 모주타파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란 정권의 전복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명분을 잊어버려요. 예. 결국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모주타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거의 뭐 확실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단독을 하든지 예. 아마 제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거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을 흔들어 놓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서 이란 정권 붕괴를 노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누가 되든지 계속해서 쫓아가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를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을 때를 보면 정보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모주타바가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 공격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이 미군 병사 여럿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그들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게 사실일까요? 공개는 안 해서 페이크 뉴스의 가능성이 높죠.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지금 너무 많아요, 가짜 예. 뉴스가. 저도 SN상에서 보니까 이란군 병사가 자기 기지 앞에서 미군이 무서워서 기지에서 자지도 못하고 나는 기지 밖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휘관은 도망갔다. 어떡하냐라고 있는데 뒤를 다 비춰보니까 기지가 불이 훤하더라고요. 불 안 켜놓겠죠, 지금 밤에. 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이란도 지금 고도의 심전을 좀 펼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론전. 예. 뭐 심정 충격과 압박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 오폭에 대한 미군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 반전 여론을 일으키는 그런 하고 있는데 뭐 이번 것도 뭐 이란도의 어떤 저 심리적인 뭐 사이버전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심리전 이런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뭐가 과연 진실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폭격한 네. 그 부분은 뭐가 사실일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유력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의 어떤 좌표, 그러니까 오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는 그 학교 주위에 혁명수비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폭일 수도 있지만 또 하는 얘기는 혁명수비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로켓이나 무기를 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학교로 떨어졌다. 예. 자, 그래서 사망했다는 이제 양측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자, 진실이 뭔지는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더라도 이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최대 목적은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서도 이란을 공습했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입장은 중간 선거를 그런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예. 나는 이 미군의 그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위해서 순식간에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신감. 그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마두로를 너무나 쉽게 간밤에 기습작전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또 말이 바뀌어요. 갑자기 이제 뭐 자막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핵물질을 우리가 지금 특수부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작년 6월달에 트럼프는 핵설 폭격하면서 이제 이란은 핵 개발 끝났어라고 또 말 밝힌 적도 있어요. 근데 또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지상군을 또 투입시킨다는 거죠. 예. 그 WMD 제거 작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 특수작전보다 위험한 물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작전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말도 그 또 하나의 전쟁 명분,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전쟁 명분을 좀 더 그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런 또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뭐 크루즈 쪽과 비슷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면허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 일대 민간 시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로 사망한 아야톨리 알레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선출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란 쪽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상황이 급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유력하게 검토되긴 했던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됐다고 해요. 어떤 인물입니까? 모스타바는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고요. 예.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실세로서 아버지를 배후에 두고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예. 성향을 보면은 이제 강경파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혁명수비대와 상당한 연관이 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학문적 어떤 정통성 문제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급이 높은 법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이 된 거 전문가 의회라고 해서 88명으로 구성된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모스타바가 이제 선출이 됐고 드디어 이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지도자를 자신이 뭐 승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건 처음에는 체제 붕괴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체제 내에서 지도자만 바꾸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자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사례에 비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인물입니다. 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이제 마두로를 제거하고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해서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국가를 좀 베네수엘라를 만들었는데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수는 크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공습을 이번에 죽었고요. 원래부터 강경한 인물이었고 특히나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있다는 점 이것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인물이고 아마 이 인물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도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슬람의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팔라비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혁명인데 근데 이렇게 하메네이 아들이 되면 이거 세습이 된 거죠? 네, 세습이 된 거죠. 혁명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혁명의 정신도 상당히 퇴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언급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 법학자들이 뽑는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옹립한 후보가 지금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혁명수비대라는 존재는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만든 친위대 같은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까지 자신들이 입김을 뻗칠 수 있는 조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거 보면은 호메이니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상당히 좀 네.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치의 SS 비슷한 조직이 예,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모스타바가 이 최고 지도자는 성직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성직자 최고위까지 올라갔냐 이 부분에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도 논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발표가 늦어졌던 점도 어떤 뭐 시각은 뭐 이제 암살을 두려워해서 발표를 늦춘다는 얘기도 예.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땐 안에서 아마 경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첫 일대 지도자가 이제 아야톨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호메인이라는 네네네. 사람 일대 지도자 있었죠. 그 사람은 뭐 학문적인 면에서는 전혀 뭐 이론이 어지가 없는 아야톨라라고 하는 높은 최고 등급의 학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지금 모스타바의 아버지 지금 얼마 전 알리 하메네이 예. 때부터 어느 정도 좀 급이 낮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아야톨라는 아니었던 아야톨라가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자신을 아야톨라라는 식으로 편법을 쓴 거죠. 사후에. 예, 예.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모스타바도 아야톨라가 안 되는 급인데 지금 이때 우선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오늘 발표가 네.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점이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중동의 정세에 가져올 변화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미국의 이란 공습 길어지고 어떤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당장 국제유가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국제유가 또 맞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네, 보니까 이제 우리 WTI 기준으로 보면은 예. 그 전쟁 직전이 67불 02불에서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현지 시각 종가로 보면은 90.90로 해서 약 35.6% 정도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올랐네요. 네, 예.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43년 역사상 그 가장 빠른 일주일 상승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보면은 장중 고가 고점이 93불까지 올라갔어요. 93불 이요? 예, 100불 예. 기준으로 보면 한 10불 정도가 안 남은 그러한 이제 우리가 기준이다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가 다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겠지만 운송 봉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 봉쇄가 된 거죠. 이게 네. 이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러한 그 핵심 해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평소에는 하루에 80에서 그 100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 발발 후에 뭐 거의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급감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배에 실어서 내보낼 수 없으면은 산유국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장 탱크가 다 가득 차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생산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유국들의 감산 선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감산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유전은 수도꼭지랑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틀었다가 그다음에 뭐 잠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한 번 생산을 줄이면 원래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기 네. 몇 개월,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 네, 그래서 파이프랑 저장 시설 자체가 전부 압력에 맞춰서 예. 이제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신호를 보여주냐면은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열리더라도 네. 사실 감산한 유전이 다시 가동되는 데는 아.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는 상태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봉쇄가 풀려도 유가가 금방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협이 네. 풀린다고 해도 유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고 관련 내용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SNS에 올린 글인데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모든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건데요. 이 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지금 여권과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약간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 교수님께서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는 배경을 보면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란 쪽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사실상 봉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완전 봉쇄라면 이제 기뢰를 깐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통항을 완전 막지는 않고 이제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선박들은 좀 용인을 해준다든가 뭐 이란 선박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해주는 약간 지금 그래서 사실상 봉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이제 유조선들이 만약에 이제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사실상 봉쇄 상태라 볼 수 있겠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이 걸프 산유국들에 대한 공격의 양상이 계속 또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다고 해서 이제 테헤란을 봤을 때 유류 저장고가 파괴가 돼서 이제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란 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해서 지금 걸프 국가들의 이번에 그 담수화 시설 같은 것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막 국가들이고 물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제 민물로 만드는 것을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기 시민들, 민간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데 담수화 시설까지 이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사령관, 혁명수비대가 있으면 중앙의 통제를 받는 대신에 지금 최고 지도부가 제거됐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지금 위임한 상태입니다. 지방별 사령관들이 지금 현재 들어온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지금 책임지고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모자이크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의 어떤 명령 체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 사령관들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이런 공격이 감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뭐 여러 분석이 나오겠지만 아마도 지금 테헤란 중앙본부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아마 지역별로 어떤 사령관들에 의한 독자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그런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것도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국제유가가 오른 것도 국제유가가 오른 거지만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서울은 2,000원에 가까워졌다고 하고요. 평균이 그렇지 실제로 2,000원 넘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보면은 경유가 더 비싸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유 1배럴을 정제를 하게 되면은 그 제품별로 나오는 비율이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화학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약 40에서 45%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는 약 22에서 25% 정도 휘발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동산 원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보다 그 무거운 원유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유 추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모든 유종이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유와 등유가 훨씬 더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동 정유 설비 차질이 경유 공급에 훨씬 더 직격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뭐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다시 이렇게 경유가 더 비싼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유럽의 겨울철에 많이 쓰는 게 경유와 등유입니다. 그래서 난방용입니까? 네, 난방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높아진,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는 그 산업 필수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요를 줄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재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 같은 게 비싸지면 대중교통 타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만 경유를 쓰는 화물차나 뭐 예를 들면 농기계, 선박, 건설 장비는 사실은 경유 외에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군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감소도 있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경유가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업의 필수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경유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자, 지난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석유류 제품의 최고 가격 지정 이것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96년에 석유 자유화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부활이 검토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제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네, 거예요? 가격에 예. 이제 상한제를 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오일 샥이 왔을 때 76년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 그 가격 상한제를 썼다가 경제가 굉장히 그 어려워졌죠.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가격 상한제는 이게 보통 시장에는 내버려두면 굉장히 높게 결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자들이에요. 네.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면 출하를 그냥 아예 줄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제 그래서 미국의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몇 킬로씩 이제 차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파는 암 시장도 발생을 예. 하고 하는 부작용이 네네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비싼 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이 되면은 돈이 있어도 기름 자체를 못 사는 그러한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물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보완책으로 정부가 이제 손실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축류도 대량으로 방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다음에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라는 정책안을 같이 아마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보완책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뭐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장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모스타바라는 소식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거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물론 예. 미국이 뭐 모스타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면 일단 장기화를 미국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모스타바가 됐으니까 계속 강경하게 나면서 조금 더 센 그런 발언 것들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외교적 수사겠지만요, 협상이라든가 나중에 위해서 지도부 내부의 어떤 분열을 노리는 그런 것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더 많은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이란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근책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땐 최고 지도자가 지금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네. 임시주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제 모스타바가 만약에 뭐 죽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얼마만큼 이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혁명수비대가 뭔가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미국의 공수비라든가 통시방 파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란 입장에서는 모스타바가 사태를 수습하고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드러났다시피 역시나 패제시킨 대통령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주변인 국가에 사과도 했고, 근데 계속 묵살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강경파들에 의해서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허수아비에 가까웠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모스타바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과연 협상 국면이 열릴 것인가, 어떤 휴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 결국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필요한데 모스타바 체제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스타바 체제가 이란이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사태를 추스르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제가 봤을 때 이제 강대강 대결로 좀 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메시지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이 통일이 안 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를 정도인데 처음에는 비핵화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란 국민이 나서라고 했다가 지금은 레진 체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쿠르드족은 참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트럼프 아들이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장점인가요? 상대방을 하여금 이제 혼돈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뭐 안에서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을 하여금 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그 안에서도 좀 논란을 불이킬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 이번 선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란 안에서는 좀 강경파가 우세하긴 하지만 다른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지금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대신 그 조건은 내가 맞는 지도자이자 하며 체제는 유지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레짐 체인지까지 체제 붕괴까지 가겠다는데 뭐 체제 붕괴까지 갈 수 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수사라고 할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계속해서 모스타바 이후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말의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본인은 그게 장점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충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유가가 치솟는 거,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분석을 보면은 그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약세다 원화가라고 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에너지의 94%를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원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노르웨이 북해산으로 좀 예. 이렇게 그 완충이 좀 되는 구조예요. 브렌트유,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 수입 대금을 전부 다 달러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유가가 30% 뛰면은 달러도 30%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결국은 같이 오를 수밖에 달러 수요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도 함께 오르는 연동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달러 환전 폭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외국인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고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예.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수조 원을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자국 달러로 전부 다 환전해서 나가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은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의 화폐를 팔고 그다음에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인들이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예.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그리고 이건 아마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우려하는 목소리 네.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당장은 금융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롤러코스터도 이만한 롤러코스터는 본 적이 네,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는 B2에 나섰다고 해요. 네.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3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예. 신용잔고가 거의 34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굿뉴스일 수도 있었는데 6,000포인트가 넘어선 거가 우리가 포모 심리라고 얘기하죠. 연초부터 이제 48%나 코스피가 폭등을 하면서 나만 좀 안 사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리니까 뭐 여기에 편승한 이러한 심리에 편승한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공격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월 4일 하루에 12%가 급락했다가 3월 5일 날 하루에 10%가 급반등했어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를 예.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급락 때 사면은 아. 반등한다라는 네.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도 이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구조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신용거래가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담보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네, 거죠. 강제 청산. 네, 예. 그러면은 문제는 이 반대 매매가 주가를 더 떨어뜨려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주가가 또 다른 반대 매매를 촉발하는 하락 악순환 고려를 만든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방금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신용 융자 잔고가 34조 정도가 되잖아요. 예. 이게 반대 매매 폭탄이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코스피 5천 선도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흥분 상태일수록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반대 매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성이 크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은 일단은 지리적으로 벗어나 있고요. 이란은 지금 전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이란은 제재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 두 나라는 버틸 체력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국가는 아닙니다. 항상 보면 2주 안에 끝나는 2주, 맥시멈 잡고 되게 2주를 잡는데요. 지난 6월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10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예. 하지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레바논으로 좀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스라엘도 예비군까지 총동원하면서 좀 장기전 모드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자면 이란이 이제 관건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지금 상당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방공 미사일 뭐 조달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어제였죠, 그저께 방산업체 사람들에게 계속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세계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어떤 패트리엇 같은 것들 전략 자산들을 현재 지금 위기가 있는 지금 중동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드론을 공격하고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재고가 남아 있느냐 그것이 네. 상당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제 유가가 결국엔 100불까지 넘어서 버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름폭이 커진 상황, 거의 20%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들이나 네. 아니면은 국가들에서 예상을 한 것처럼 사실 100불이 깨지면은 150불까지 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산유국들의 감산 선언을 야기를 시키면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공급 축소가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불을 넘어서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앞서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정체 속의 물가 상승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실 유가가 30% 오르게 되면은 그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0.6%에서 0.9%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지금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소비 위축도 굉장히 같이 우려가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결국 물가에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고 이거는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발표된 게 2.4%로 원래 계획된 것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가 문제가 미국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못 내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연준 회의가 3월 17일에서 18일 FOMC가 어떻게 이제 점도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점도치를 발표가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예측을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0회 또는 내리지 못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결국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4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이 전장보다 한 18% 정도 올라서 107불 선까지 올라섰다는 소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해 검은 유독가스가 상공을 뒤덮었다고 이란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에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란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에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타격하며 이란과 레바논 양쪽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테헤란 상공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도 새벽부터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지와 시설 200여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강경파의 내부 비판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선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공격받아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공습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민간 시설에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자 옴짝달싹 못하게 된 선박들로 바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건데요. 봉쇄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원유 부족으로 정유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는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업계까지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71%를 중동에 의존하는 정유업계는 중동 외의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대책팀은 꾸렸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일부 정유사는 내부적으로 가동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석유화학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원료 도착이 지연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화학 공업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의 경우 중동산 비율이 58%에 이르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업계 전반에 도미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보는 전망도 암울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중동 시장 점유율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수출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하늘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중동 항공사의 운항 차질로 유럽으로 있는 좌석 공급이 줄어들고 또 유가 상승이 항공권 요금 인상을 부를 거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 전반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큰 물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달째 2%대에 머물렀다지만 높은 물가와 치솟은 기름값에 체감을 못합니다. 전쟁 나는 건 무섭고 물가가 너무 뛰고 또 석유 파동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걱정이 돼요. 특히 우리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원유에다 국제 비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비료라는 걸 사전에 갖다 놔야 봄철에 이제 뿌리면서 이제 농작물을 이제 할 텐데, 그리고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 요소하고 유황, 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중동발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요소 가격도 국제유가 마찬가지로 일주일 새 한 3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달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월 3.8%에서 7월 6.3%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미국 등 주요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를 넘어섰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1리터에 2,100원을 넘기며
전체 물가를 최고 1.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엔 러시아산 공급이 막힌 데 따른 간접 영향이지만 이번엔 중동산이 70%를 차지하는 국내 석유 수급에 직접 빨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불과 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기를 겪은 서민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